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네, 과외받는 학생인 척 접근해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됐습니다. 테라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6조 원대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어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의 피해 현장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진은 소강 상태지만 건물과 국가유산 피해 접수가 이어졌고 일부 야산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전산 시스템에 구축되는 3월 31일부터 재개되고 이후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에 의대 교수들이 속속 동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쿠팡이 과징금 1,400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유통업체 과징금 최대 규모인데 쿠팡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뉴스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강진으로 주택과 학교는 물론 국가 문화유산까지 수백 건의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 불안감 속에 일상 복귀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 예전처럼 생활해도 되는 건지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 집은 지붕에서 내려온 금이 창틀 안쪽까지 깊숙하게 나버렸습니다. 위험하겠네요.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쪽에는, 안쪽에는 좀. 여전히 지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주민들은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집 밖에 모였습니다. 불안하고 다리가 떨려갖고 어저께 살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후련하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집계된 지진 피해 상황은 여기저기서 수백 곳이나 됐습니다. 전북 전역의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에서 허물어지고 깨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소사와 계암사 등 국가유산도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전을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보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있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는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친 뒤 다가오는 장마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부안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전북자치도가 피해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한 특별 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 교부세 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피해 시설물 점검과 복구를 조속히 끝내고 지진 피해자의 심리 치료도 적극 지원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가운데 내일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는 주말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위성 영상입니다. 한반도 북쪽과 남쪽으로는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기압권 속에서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데워진 공기가 계속적으로 고기압권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고온 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기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남은 나흘,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선 사흘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매일 높아져 오늘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서울도 32.8도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날씨 너무 덥고 진짜 땀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챙겨올까 하다가 안 챙겨와가지고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햇빛과 반응해 오존을 만드는데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이른 열대야가 등장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도 강릉 29.7도, 속초 26.8도 등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지며 산맥을 넘는 승온 효과가 약해졌고 낮 사이에는 해상으로부터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번 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 오늘보다 따뜻한 남서풍의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구미 35도, 대구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도 32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탔던 이른 불볕 더위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2만 명가량을 찾아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안전을 하루 단위로 확인하고 전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냉방용품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거래 여건은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으며 반발해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모두 재검증하는 중앙 전산 시스템은 내년 3월쯤 구축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재개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존과 달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거래 조건이 같아집니다. 기관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담보 비율은 낮춥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벌금은 부당이득에게 최대 6배로 올리고 이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최장 무기징역도 가능해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12주 연속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1% 올랐습니다. 매매가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2주 연속 일제히 뛰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2%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 안에 재지정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입지가 좋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준은 올해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환호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1%가량 오르며 2,750선을 돌파했는데요. 연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환호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1%가량 올랐고 장중한 때 2,77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가량, 삼성전자는 2%가량 올랐고 대형주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미 연준의 발표 이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와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오는 11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금융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향방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성장, 물가지표, 환율 등을 고려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에 선제적이지 않으면서 많아야 1회 정도 연내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 인하 낙관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74주년 기념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로 물가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정책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0여 개 적발됐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27% 넘게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은 과자와 젤리 같은 먹을거리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이는 눈속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모두 33개 제품 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와 젤리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산 상품은 모두 15개로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전체 용량이 40g에서 30g으로 25% 줄었습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 너겟은 22%, 오뚜기 컵스프는 16.7% 용량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용량을 낮춰 단위당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쓴 건데 해외 수입 상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입니다. 100g짜리 용량이 80g으로 20% 줄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적발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로 비달사의 버블껌 막대사탕 용량이 27% 줄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3개 제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7%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에 구매했던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용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소비자원은 이들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제조와 수입 판매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량 변경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변경 상품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의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위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증권위에서 책정한 52억 6천만 달러보다는 적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가 첫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김 여사와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7시간가량 건조물 침입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는 등 모든 만남은 김 여사와 합의해 이루어졌다며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는 걸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4살 정유정. 1심과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인 척 속이며 접근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했습니다.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살인을 통해 분풀이하고 싶었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정유정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내려져야 하고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60통 가까운 반성문을 법원에 내면서도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의사 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40대 의사 연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기소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면서도 염 씨가 피해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은 했는데 막상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염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오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연출을 맡았던 뮤지컬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2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겠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곳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7명 위원장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의원이 세금을 탕진하는 꼴이라며 국회 활동의 시작인 원구성을 얼른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이 관례를 깬 뒤 반성도 없이 독식하려 든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 횡포를 막는다고 통과시킨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려 했지만 본회의 개최 권한을 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의장의 입장이라며 중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한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거세게 몰아붙이진 않으면서 원구성 갈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남은 상임이라도 확보하자는 현실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여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며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띄웠고 민주당은 속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당내 특위 정치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판검사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위 하나를 더 꾸린 겁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재판 4개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 연임이나 대선 출마가 가당키나 하냐며 이만하면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 논쟁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주제로 세미나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 운운하셨거든요. 제1당의 대표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회유 정황, 쌍방울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거란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지만 모두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뭉개면서 야당 대표는 별건에 별건을 만들어 탄압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공직자 청렴을 강조했던 강연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자와 짜고 북한에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등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당의 여론전에 맞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방어선을 치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 11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11부와 형사 14부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라며 전산 자동 배정을 통해 배당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는 등 대규모 휴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동의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더 많은 의사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우 유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상당수가 휴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집단 휴진을 접을 수 있다며 의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육, 전의비 등 각 대학 비대위원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의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태의 해결은 이제 의협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 이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휴진 돌입 하루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여당이 빠진 대화여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장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과 충돌한 뒤에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홍콩 선적 상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 어선이 바닥을 훤히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잠수요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 북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힌 건 새벽 0시 반쯤. 부유물을 붙잡고 버티던 선원 6명은 해경이 구조를 요청한 민간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선장은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자들은 조업 도중 상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지만 결국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항해 경로를 바탕으로 10,000톤에 가까운 홍콩 선적 상선을 특정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배인데 충돌 당시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선체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상 선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진상 채정만 해놓고 상선에 타고 있는 중국인 승선원 19명은 모두 해경의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가해 선박으로 지목된 홍콩 선적 상선을 전남 목포로 압송하고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21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가 되면서 지방정부도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선한 행사에서 만난 남녀가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신랑 최성진 씨. 신부감을 찾은 곳은 지난해 11월 지자체가 마련한 미팅 행사였습니다. 5시간 동안 미혼 남녀 100명이 대화를 나누며 만나는 자리였는데 단번에 운명의 상대를 찾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제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서로 맞고 되게 통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부는 아들이지만 저는 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결혼 장려 정책으로 직접 2030 남녀 만남 주선에 나서면서 지역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떨어지는 건 집값이나 결혼 비용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며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참가비 무료에다 지자체 검증을 거쳐 상대를 믿고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성남시 행사 지원율은 올해 6대2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다루며 배우자를 찾도록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5번 계획을 했다가 좀 횟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총 올해 8번을 매칭 데이를 갖기로 해서 더 많은 커플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큰 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 자녀 양육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BTS의 데뷔 1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밝은 표정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의 생일, 데뷔 11주년을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부근 지하철역까지 긴 줄이 늘어섰는데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미니까 당연히 와야죠. 방탄 생일이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BTS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엔 미국과 유럽,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팬들이 모였습니다. 축제 참가를 위해 30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한 브라질 팬들도 있었습니다. I changed all my life because I know BTS. And the final message is come to Brazil.
팬들은 사진을 찍고 BTS 멤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팬들의 열기에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It's better than America. America is usually really bad. So this is very organized and good. 맏형 진이 전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BTS의 11번째 생일은 더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Yeah, we cried so bad in the hotel. Yeah, Which it's is like the so day happy, come like already. happy tears. It's the start of the countdown. The countdown will start Yes. for the comeback. 이에 보답하듯 전역 직후 팬들을 향해 거듭 감사를 전했던 진.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이 제일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마음 여러분들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1000명을 직접 안아주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솔로 앨범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팬들은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인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유정이 법원에다가 한 수십 장, 한 60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1심, 2심과 동일하게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서 일부러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에 본인이 마치 과외 학생이 부모자인 것처럼 속여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 실제로 피해자의 딥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그 과외를 받고자 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정말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에 우발적으로 어떤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가 내가 어떤 옥신각신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 그 범행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본인은 우울했던 불우했던 가정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그런 사건 추적 프로그램들을 좀 지켜보면서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충동이 들었다. 이런 범행 동기를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범행의 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후에 도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 하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지금 우리 형법에서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개선의 정황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어떤 불우했던 가정 환경 등이 어떤 범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사형은 매우 제한적 그런 조건 하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1, 2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을 60번 정도 썼다는 건데 그 내용에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읽어볼까 이런 내용도 있었고 사실 이게 반성하는 태도로 쓴 반성문이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질책도 하급심에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그 반성문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반성문이라고 한다면요. 본인이 진짜 찬성을 했을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통 본인의 심경을 밝힌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누구나 뭐 제출할 수 있고요. 예. 어떤 그 제출의 한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수십 장을 제출하든 수백 장을 제출하든 일단 재판부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반성의 대상은 사실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을 향해야 되는데 예. 재판부에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밖에 해석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1심, 2심에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직접 항소 상고를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등산로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최윤종도 사실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가 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사형은 거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하지만 분명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지금 형법상에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 규정에도 사형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이번 판결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살인이라는 것은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형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가해자일지라도 아주 원초적으로 그 사람의 또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국제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그 점은 인정이 되지만 사형이라는 것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인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형을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보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사형 폐기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건 이미 굉장히 10여 년 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정말 흉악 범죄였던 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최윤종의 경우에도 2심까지 나왔는데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사형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됐던 건 지금 최근에 그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사형수가 59명 정도가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수감이 되어 있고 뭐 유형철, 강호순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건을 저질렀던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가해자 피고인들이 지금 사형은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채로 사형수로서 수감이 된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유정도 그런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를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면 가석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잘 형기를 마치고 어떤 반성의 정황이 보인다거나 모범적으로 이 수용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의 여지가 지금 있는지 교화가 충분히 되었는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떤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 이런 점들이 모두 함께 고려가 되게 되는데 아직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요. 범행 수법도 잔인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내려진 이상 20년이 복역했다고 바로 가석방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법무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이 개정형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골자를 보자면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형벌이 어떻게 보면은 무기징역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면은 20년을 복역한 다음에 이 사람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가? 특히 범죄 연령도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요. 20년을 복역하고 나도 아직도 한창인 그런 청년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징역일지라도 반성이 충분히 되어 있고 교화가 충분하다면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는 건 역시도 어떤 국가의 이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두 단계로 나눠서요. 하나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종신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가석방이 지금처럼 가능한 무기징역. 이렇게 둘로 나눠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유정이 지금 24세이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44세 정말 아직도 창창한 나이더라고요. 지금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을 했습니다. 무기징역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나왔을 때를 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관찰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보호 관찰이 빠진 부분은 이제 보호 관찰을 모두 다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1대1로 누군가 전담을 붙여서 앞으로 계속 관찰하겠다. 이런 부분이 시간과 돈, 그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 어떤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인다거나 전자발찌를 채워둔 상태에서 1대1로 마크를 하면서 다닌다.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거든요. 하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휴각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사실상 공포에 떠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태가 반복되게 되면서 이것이 물리적인 제한은 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좀 더 국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이라던가 보호 관찰도 좀 더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적어도 최소한의 모니터링 내지는 감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도의 마련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할까를 봤을 때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형법 체계 하에서는 내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시점에 가장 중한 형이 내려졌다.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죠.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이 마약에 취해서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 뺑소니 사건 가해자,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내려진 이 판결은요.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당시 운전 직전에 이제 한 성형외과에서 다양한 그런 마약류의 물질을 투약받은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용 시술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양한 마약류 관련 물질들이 지금 주입이 되었는데 이 의술을 시행해줬던 의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각종 향정신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던가 그리고 환자 불법 촬영 혐의 그리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어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여러 가지 혐의 그리고 성폭행 혐의 등까지 받고 있었는데 무려 17년 징역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예. 상당히 중한 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사람들 살려야 되는 그런 의술을 행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단지 본인의 어떤 돈벌이로 의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로만 급급하게 의술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꾸짖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치료 목적 이외에 이렇게 함부로 마약류를 처방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예.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서 징역 17년 실형에 벌금 500만 원 선고되었고 이후에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까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 면허 정지된 게 이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에 이게 범죄가 드러나면서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면허 상태에서의 투약이 네. 있었던 거죠.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의료기관에서 사실 프로포폴 같은 부분은요, 투약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어떤 시술을 행할 때 너무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내시경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인데 주객이 완전 바뀐 상태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형태로 지금 의원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이 해당 병원에서 지금 다량의 그런 프로포폴이라던가 다른 물질들, 다른 의약품들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재판부에서도 이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강하게 꾸짖었다는 걸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불법 촬영한다거나 그 외에도 어떤 불법적인 투약 부분 외에도 지금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죠. 징역 17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사 염 씨가 선고 직전에 피해자 한 명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고 하는데 17년이라는 중형 나온 거 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공탁이 굉장히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기습 공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형이 선고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을지라도 기습적으로 법원에 그래도 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이만큼의 금원, 적어도 이런 합의금을 내어두었다. 이렇게 기습 공탁을 해두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물론 어떤 합의를 했냐 안 했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 더 있다고는 평가할 수 있겠죠. 금전적인 보상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형의 선고를 앞두고 그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두는 것이 예전에는 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팁처럼 운영이 되어 왔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점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씩을 공탁했다고 해서 어떤 형벌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염 씨라는 의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한 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지금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중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고 피해자는 지금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유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유족 아닌 판사에게 매일 지금 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반성문이라는 것 그리고 뭐 어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물론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진정한 반성의 의지를 표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진정한 반성이라는 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을 향해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형벌을 정하는 내가 받을 처벌을 정하는 재판부를 향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는 행동들이 양형에 있어서 어떤 참작이 된다거나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흘러가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권도형 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데 미국 당국에 6조 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권도형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소와 재판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6조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위로 본인이 이 테라 루나와 관련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속이고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그 미국 증권 당국이 지금 이 소송이 제기한 부분은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제시한 금액은 7조 원 가량이었는데 1조 원 가량은 좀 줄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금액이죠. 6조 원 정도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일단 이건 합의한 것, 그러니까 환수금에 대해서 벌금을 납부하겠다. 6조 1천억 원 규모를 납부하겠다고 일단 합의를 한 것이고요. 아직 형사재판 부분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해 보건데 이번에 합의를 진행한 그런 부분은요. 지금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지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될지가 아직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바뀌어졌었거든요.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했다가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이걸 결정할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최근에 또 미국도 방문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먼저 받을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사재판에서의 합의는 미국에서 어떤 형사재판이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이렇게 합의를 해 두어야지 형사재판을 진행받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참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6조 원대에 이렇게 벌금을 내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냐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 미국 증권 당국에서 애초에 이런 환수금을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그 6조 원이라는 액수가 피해액 전부를 의미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권도영 씨가 이 테나루아 사태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최소한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지점은 지금 어쨌든 파산했기 때문에 재산들이 다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미 명의 같은 부분을 바꿨다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금 세탁 등을 통해서 은닉해둔 자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이 6조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일까지 이 6조 원을 낼 돈이 있어서 합의했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어떤 재판에 있어서 적어도 참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누구보다 초조한 사람들은 권 씨가 아니라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이 6조 원 중 일부 혹은 그 나머지 동결된 자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좀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돼야만 하죠. 이게 돼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라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정말 악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형사처벌 받아야겠죠. 그리고 받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감옥에 간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미 재산을 어느 정도 은닉이 됐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없어져 버려서 다 탕진해 버린 것은 아닌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피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좀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인 쟁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고 여기에 볕도 강해 낮 동안 바깥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졌는데요. 여전히 서울 기온이 30.6도로 날이 덥지만 해가 진 뒤 빠르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늦은 퇴근길에는 오히려 바깥 활동하기 수월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전 34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고 중부지방에서는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언론에 공개된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정치권에도 울림을 준 듯 여야가 잇따라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일주기 전까지 수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그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고 최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표현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당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수색을 지시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1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감히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내놓은 해법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장 형식의 편지까지 써가며 고인의 일주기가 되는 다음 달 19일 전까지 수사가 끝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책임자는 지위가 높든 낮든 일벌백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오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도 공수처도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미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1호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겠습니다. 최상병 일주기 전에 해병대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7월 초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연일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경찰 공수처 수사에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적잖은 것도 사실입니다. 유족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걸 재차 거론하며 이 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더는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건 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건 소가 웃을 일이라며 극악무도한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몇 년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이 야당 대표는 별건에 별건까지 만들어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진술 조작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지만 모두 묵살했다며 조작 기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가 아닌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 규칙으로 치러집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SNS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띄운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 속에 전당대회 규칙 확정 시점과 맞물려 접촉면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시 영입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에게는 함께하자는 취지의 제안도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후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출마 선언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유력해지자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다시 부각했고 나경원 의원은 원외 인사가 당대표직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을 수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심 30% 반영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당신 100% 유지를 고수하는 친윤계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당원만 하자 했잖아요. 당원만. 민주당도 심지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자 했잖아요. 물론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혁신계 인사들은 민심 반영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7대3 룰보다도 더 퇴행한 8대2가 됐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출사표를 언제 던질지 또 그 방식은 무엇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제주의 한 호텔 주차장 2층에서 차량이 난간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차량이 식당과 주택 위로 떨어지면서 폭발이 난 듯 날벼락을 맞은 식당 주인은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제주의 한 식당입니다. 식당 뒤편에 갑자기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축 자재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폭발이 날까 주방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SUV가 건물 밖으로 추락한 겁니다. 차량이 떨어지면서 주택과 식당을 덮쳐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됐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식당 주인도 놀라 쓰러졌습니다. 부상자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굉음 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와보니까 밖에 시신 상태로 있었고 가게는 안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엉망인 채로. 사고는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2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운전자 과실과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내일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승객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이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긴 치마를 입었지만 한눈에 봐도 체격도 건장한 남성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인데 중년 여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성을 위협하듯 몸을 기울인 모습으로 머뭇거리던 여성은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넵니다. 남성은 돈을 낚아챈 뒤 자리를 뜨고 다른 승객에게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옆칸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11일 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전동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성은 가방을 들고 있는 중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장인들이 저 사람 4호선에서도 봤다. 이상하게 중년 여성들한테만 가가지고 저렇게 돈을 갈취하는 걸 자기가 몇 번 봤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막차 시간대. 같은 날 다른 역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 비슷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추적엔 실패했습니다. 관련 영상과 사진까지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해당 남성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호선 왕십리역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하철 경찰대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회기역에서 붙잡아 근처 파출소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과거 범죄 전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물 단식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물 중독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늘 다른 식품 섭취 없이 물만 마시는 다이어트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인 물 중독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로 혈액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부종과 발작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 속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지역은 아직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국 단위 숨은 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정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북서쪽으로 붉은색의 영역이 분포합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관측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인데 오른쪽에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대와는 별개의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하는 걸 암시합니다. 미소 지진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전문가와 함께 지하 속 단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어 영남 지역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 뒤 강원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강원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충청 전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기상청은 아직 조사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이 발생한 부안 등 전북 지역에 여진 관측망 등의 추가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이 완료가 되면 3단계 이후부터는 충청, 전라, 지금 제주권이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대상 영역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가 여진 관측망을 구축해서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을 설정해 숨은 단층을 조사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숨은 단층 지도를 완성하려면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층 정보는 지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전국 단위 조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물건 구매할 때 쇼핑 앱 한두 개쯤은 설치하고 사용하시죠?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쿠팡, 그리고 2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3위 11번가 4위 테무가 차지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를 모은 쿠팡은 지난 4월 신규 회원 월 회비를 3,000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쿠팡을 탈퇴하는 회원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용자는 오히려 느는 추세입니다. 쿠팡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3,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가 2달 연속 줄어든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쿠팡에 대해 1,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인데요.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의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 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수가 43%, 총 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기대치를 밑돈 가운데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98%가 오른 2,754.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올해 연고점인 2,757.09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차례에서 한 차례로 낮추기는 했지만 CPI로 드러난 물가 둔화 신호에 투자 심리가 들썩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임금 협상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에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등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울산 공장에서 열린 임금 협상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과 경영 성과급 350%, 1,450만 원 지급 등이 담긴 사측 제시안을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6주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는 월세 비중이 늘면서 지난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거를 140%까지 낮춘 데 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시가가 1억 원인 빌라는 전세 보증 한도가 기존의 1억 5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공시가와 시세의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정부가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이른바 126% 룰은 유지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허그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이의 신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 법인에게 직접 의뢰해서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모두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실시하도록 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정 가격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지적되던 문제들, 즉 전세금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규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합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선택한 대토보상 원주민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르쉐 코리아, 르노 코리아, 한국 도요타 자동차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7개 차종 36,89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포르테 19,29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어제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고 봉고3 11,896대 가운데 11,784대는 액화 석유가스 탱크 제조 불량, 나머지 112대는 엔진부 고압 펌프 제조 불량으로 오는 1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 3,087대는 주행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선 유지 기능 작동 중에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가운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전문 조합 관리인 제도도 손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 조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24년 전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조영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11개 항의 공동선언 조항 일부를 보면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고 군비 축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군사적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최근 북러 간 밀착 기조를 감안하면 이 조항 역시 접촉 수준이 아닌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거나 기존의 조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었거든요. 이 두 나라의 조약이나 공동선언문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가가지고 정식으로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정세나 남북관계가 바뀐 상황에서 양국이 뭘 원하는지가 공동 발표에 담길 것이라면서도 특히 군사협력 수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경제협력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아 공식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교류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돼 푸틴 대통령 방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보도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한다는 조사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이 가시화되고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 환자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 넉 달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지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기종 씨 아내는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 이후엔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대형병원 검진을 다녀옵니다. 완치는 아니라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혹시 이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90개가 넘는 환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휴진! 전공이 집단휴직 넉 달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이젠 의료 현장을 전부 비우겠다는 의사단체 엄포에 절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에겐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휴직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들이 살 방법은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 일부 환자단체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풀 수도 있다며 공식 대화 창구인 의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등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의사당 밖에 모여든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돌 등을 집어던지며 저항합니다. 시위대는 극우파 밀레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혁 입법을 상원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No se le puede dar, él no es Nerón, está esperando que prendamos fuego todo. Este hombre se cree que es un emperador, por eso digo que está loco. No es así. 현지 매체는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등 수십 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론 끝에 아르헨티나 상원은 밀레이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을 37대 3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6대 36으로 동률인 상황에서 빅토리아 비아루엘 상원 의장 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습니다. Por esos argentinos que sufren, que esperan, que no quieren ver a sus hijos irse del país, para esos argentinos que merecen recuperar el orgullo de ser argentinos y pensando siempre en todo por Argentina, mi voto es afirmativo.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은 상하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66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법안에는 부유층의 세율을 낮추는 반면 서민들의 세금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좌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번 입법 과정이 완전히 끝나려면 상원에서 개별 조항에 대한 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후 하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와, 요즘 날이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열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사흘 연속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날이 더워진 걸 느끼는 게 휴대용 선풍기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쵸. 저도 하나 구매할까 하는데요. 근데 가끔 휴대용 선풍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KC 마크를 비롯한 안전 기준 통과 표시를 꼭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선풍기 날에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망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내부에 오래 두는 등 위험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전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처럼 덥겠고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네, 또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한 가운데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